이놈들이 감히 하늘을 속였구나.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나루터에서는 밤마다 사공들이 울었습니다. 노를 저어도 빚만 늘어갔기 때문이지요. 곡식을 가득 실어 나르면 운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곧 법이었고 글 모르는 자들에게 그 숫자는 하늘의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청연포였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내려간 이 나루터는 물길의 요충지였으나 풍요는 한 사람의 손에만 흘러들어갔지요. 상인 문대상. 그는 자비로운 얼굴로 사람들을 굶겼고 웃는 입으로 가난을 강요했습니다. 청연포에서 가장 우직한 뱃사공은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몰랐지만 물길만큼은 손바닥처럼 훤했지요. 어느 여울의 바위가 숨어 있는지, 어느 구비에서 노를 쉬어야 하는지, 20해를 물 위에서 살아온 그는 배보다 물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병을 고치겠다고 문대상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요. 그 빚은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를 읽지 못하는 도윤은 문대상이 말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곰 같다고 불렀습니다. 덩치는 크되 순에 빠졌다는 뜻이었지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착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도윤에게 어느 해봄 새색시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서연화였습니다. 그녀는 혼례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인사를 받아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곰 같은 놈이 병신을 데려왔구먼. 절에 가지고 살림이나 할까. 연화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몸을 더 작게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거친 손으로 연화의 가냘픈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말은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청연포를 지배하는 문대상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서리들과 손을 잡고 있었지요. 세금 장부를 다루는 자들, 도량형을 관리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편이었습니다. 문대상이 쓰는 되는 관청의 것보다 두치는 작았고 저울추는 언제나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는 정량으로 적혔습니다. 쌀 10가마를 실으면 9가마 값을 받았고 품삯이 10냥을 약속하면 8냥이 손에 쥐어졌지요. 사공들은 의아해했지만 따지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고 관아의 인장까지 박혀 있었으니까요. 문대상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늘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에는 떡을 돌리고 흉년에는 곡식을 구워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은 자기 것을 되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를 아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도윤은 반년치 운임을 받으러 문대상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 든 영수증 조각들은 땀에 절어 너덜너덜했지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문대상 앞에 내밀었습니다. 문대상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자네 배에 작년부터 얼마나 험하게 굴렸는지 아나?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만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이번 달에만 돛을 2번이나 갈았다네. 노도 3개나 부러뜨렸고 장부를 펼쳐 보이는 문대상의 손가락이 숫자들을 짚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니 자네가 오히려 나한테 성냥을 내야 하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냥이면 2달치 식량 값이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상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집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문대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내 마음이 편하겠나. 자네 부모님 약값도 내가 대줬고 자네 혼례 비용도 내가 보탰는데 하지만 장부가 이러니
내가 어찌하겠나. 도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문대상은 그런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또 손해를 보지. 성냥은 내년 봄까지 갚으면 되네. 도윤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올가미인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요. 저녁상에 올릴 것도 없고 아내에게 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싸우지 않기로, 문대상의 말에 순종하기로 말이지요. 그날 밤 도윤은 연화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나 같은 서방을 만나 당신이 이리 고생하는구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지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흘려서는 안 될 눈물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물 위에서 살았건만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는 아내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연화는 그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도윤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자 연화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방 한구석에 구겨진 채 버려진 영수증 조각이 보였지요. 연화의 손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한 양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서리의 눈이었지요. 이 놈들이.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감히 하늘을 속였구나. 그 목소리에 도윤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촛불 아래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지요. 말더듬이던 그 입술에서 이토록 명료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지요. 서방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연화는 영수증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입술을 움직였지요. 도윤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들이 서방님께 반년 동안 28냥을 드려야 하는데 연화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겨우 12냥만 드렸군요. 아니, 그마저도 빚으로 돌렸으니 서방님 손에 쥐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도윤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내가 숫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당신이 어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저는 원래 말을 할 줄 압니다. 글도 읽을 줄 알고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숨겨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조정의 문서를 다루던 서리 가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글과 숫자를 익혔지요. 남들이 놀 때 그녀는 장부를 베꼈고 한문을 읽었으며 계산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함을 받았고 아버지는 귀양을 갔으며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연화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이곳 청연포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여자가 그를 안다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흉하다 했고 사람들은 제가 무섭다 했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글자를 모르는 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연화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평생 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연화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파가 있었지요. 주막을 운영하며 온갖 물건을 사고 팔던 그녀 역시 문대상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자 노파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색시가 또렷하게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지난 여름에 문대상에게 팔았던 보리 기억하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가마였지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받으신 돈은 얼마였습니까?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8냥이었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세대로라면 30냥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지요. 거기에는 시장의 곡물 시세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대상은 할머니께 절반만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요. 노파는 손을 떨었습니다. 50년을 장사해왔지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를 몰랐으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인가?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마을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뿐 아니라 뱃사공들, 인부들, 농부들, 그를 모르는 모든 이들이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분노의 눈물이었지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 연화는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할머니께서 겪은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머지는 밝혀내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사실은 글을 안다더라. 장부를 읽을 줄 안다더라. 문대상의 속임수를 밝혀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곧 문대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문대상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즉시 손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는 증언을 약속했던 주막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멈, 요즘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다니신다면서요. 노파는 움찔했습니다. 문대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할멈 손자놈, 아직 장가도 못 갔지요? 내가 중매를 서줄까 했는데 할멈이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노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대상은 늙은 인부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자네 딸애가 병이 있다며? 약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좀 도와주려 했네만. 인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대상은 마을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도윤이 미친 계집을 데려오더니 정신이 나갔다고, 멀쩡한 은인을 모함하려 한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집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연화는 몸을 움츠렸지요. 도윤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서방님도 저도 이 마을 사람들 모두요. 도윤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결기가 담겨 있었지요.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보인 척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닐 때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말을 더듬는 신용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대상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계집이 날뛸 수 있는 데까지 날뛰더니 슬슬 꼬리를 내리는군. 하지만 문대상은 몰랐습니다. 연화가 낮에는 바보 연기를 하면서 밤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연화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몰래 만났습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장부 있는 법을 가르쳤지요.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를 구별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10냥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5냥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평생을 속아왔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평생을...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연화의 편에 서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영수증을 모았고 연화는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문대상의 범죄 목록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날짜별로, 사람별로, 금액별로 정리된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의 뒷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찾아오면 문을 지켰고 문대상의 앞잡이들이 돌아다니면 은밀히 피할 곳을 알려주었지요. 부부는 하나의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대상을 베어낼 날카로운 칼날로 말이지요. 도윤은 겉으로는 굴복한 척했습니다. 문대상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요. 제 아내가 철없는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문대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역시 자네가 정신을 차렸군. 계집말을 듣고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네. 도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문대상의 서재 쪽을 훑어보았지요. 그날 밤 도윤은 연화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문대상의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소.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더군.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곳에 진짜 장부가 있을 겁니다. 관아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말고 실제로 얼마를 착복했는지 적은 진짜 장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문대상은 교활하지만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지요. 분명 정기적으로 그 창고에 들어갈 겁니다. 며칠 뒤 도윤의 예상대로 문대상은 밤중에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한편 연화는 문대상이 관아에 바친 문서들의 사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뇌물로 바친 물품 목록, 세금 장부, 운송 계약서들이었지요. 부부의 그물이 조금씩 문대상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문대상의 계약서에 찍힌 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이었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2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지요. 이것은 관아에서 발급한 정식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대상이 쓰는 계약서고요. 두 문서의 인장은 얼핏 보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지요. 관이는 외곽선이 두껍고 글자 획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대상의 인장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획이 가늘고 글자 배치도 살짝 비뚤어졌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건 가짜 인장입니다. 문대상이 관인을 위조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영모에 준하는 중죄입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의 인장을 위조하는 것은 조정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부부는 마침내 문대상을 쓰러뜨릴 결정적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지요. 하지만 문대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 부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래 모인다는 소문도 들었고 누군가 영수증을 모으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대상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관아의 서리들에게 매물을 더 두둑이 바쳤지요. 한도윤이란 자가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량한 상인을 모함하고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며칠 뒤 관원들이 도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한도윤, 관아로 동행하라.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지요.
계획대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끌려간 그날 밤, 연화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모은 증거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가짜 장부, 진짜 영수증, 위조된 인장의 증거,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챙겼지요. 주막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색시, 위험하네. 혼자 가면 안 되네. 괜찮습니다. 할머니. 연화는 웃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단호했지요. 혼자 가야 합니다. 여럿이 가면 문대상이 먼저 손을 쓸 겁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지요. 관아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연화의 치마는 진흙탕에 젖었고 신발은 벗겨졌으며 머리카락은 뺨에 들러붙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구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관아 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손에 든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삶이 걸린 증거였고 남편의 목숨이 달린 무기였으니까요. 연화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과거 몰락한 설이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었지요. 그 죄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자신도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돌아갈까?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다시 바보가 되어 살까? 남편이 풀려나길 기다리며 조용히 살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며 거친 손을 내밀던 그 사람, 평생 속아왔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던 그 사람을 말이지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연화는 보자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숨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서방님도 나 자신도.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보였지요. 그녀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말이지요. 관아 안은 술렁였습니다. 한밤중에 젖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으니까요. 사또가 자리에 앉았고 좌우로 관원들이 늘어섰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결박당한 도윤이 무릎 꿇어 있었지요. 문대상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집이 무슨 일로 관아를 소란스럽게 하는가. 사또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인네가 깊은 밤에 무슨 일이냐?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었지요. 사또 나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함이라니? 저 남자 문대상이 이 마을 백성들을 수십 년간 속여왔습니다. 문대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연화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차곡차곡 정리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첫째, 문대상은 거짓되와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영수증이고 이것이 실제 시세 기록입니다. 연화는 하나하나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둘째, 문대상은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적게 주고 관아에는 많이 바친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문대상은 관인을 위조했습니다. 연화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정식 관인이고 이것이 문대상이 쓰는 가짜 인장입니다. 회계 굵기와 글자 배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인 위조는 중죄였으니까요. 문대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것은 그냥 비슷하게 만든 것일 뿐. 비슷하게 만든 것도 죄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대명률 제350조에 이르길 관인을 위조하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했습니다. 문대상은 이 죄 하나만으로도 목이 달아나야 마땅합니다. 여자가 감히 법전을 논하느냐?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법 앞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사또 나리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화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넷째, 문대상은 관아의 서리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연화가 마지막 문서를 내밀자 관원 중 몇몇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문대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모함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연화가 내민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완벽했고 논리는 명확했으며 법 조항까지 정확했지요. 사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대상,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느냐? 아니면 문초를 받겠느냐? 그 순간 관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문대상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문대상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자 결탁했던 서리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문대상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쳤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는지 모두 불어냈습니다. 문대상이 매달 은자 50냥씩을 바쳤습니다. 가짜 되는 문대상의 집 창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조 인장은 사공셋이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언이 쏟아질수록 문대상의 죄목은 늘어났습니다. 사또는 즉시 문대상의 집과 창고를 수색하도록 명했지요. 과연 창고에서는 산더미 같은 곡식과 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 장부도 발견되었고 가짜 되와 저울도 나왔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대상은 관인 위조, 장부 조작, 뇌물공여, 백성 착취의 죄로 곤장백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며 평생 귀양 보낸다. 관아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도유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화에게로 달려갔지요. 부부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사또는 연화를 불렀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연화라 하옵니다. 서씨 집안, 혹시 10년 전 영모로 몰린 그 서씨냐?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재심을 거쳐 무죄가 밝혀졌다. 그대 부친도 3년 전에 풀려나셨으니 더는 숨어 살 필요가 없느니라.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을 바보로 살았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수한 문대상의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대가 그 목록을 작성하라. 연화는 절을 올렸습니다. 청년포의 봄이 왔습니다. 문대상의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습니다. 주막 노파는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았고 늙은 인부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요. 도유는 마을 사람들의 추대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루터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운임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량은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며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했지요. 연화는 마을에 글방을 열었습니다. 글을 배웁시다. 더는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처음엔 몇 명만 왔습니다. 하지만 그 들방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늙은 뱃사공도 왔고 과부도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도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숫자 있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는 법, 장부 확인하는 법도 알려주었지요.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을 읽을 줄 알면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며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곧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도유는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모습이, 또렷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지요. 저녁이 되면 부부는
나루터를 거닐었습니다. 물길은 여전히 흘렀고 배들은 여전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길 위에는 탐욕이 아닌 정직이 흐르고 있었지요. 20챕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다시 조용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지혜로운 이라 불렀으며 청연포의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좋은 머리로 왜 바보처럼 살았소? 진작 세상에 나섰다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연화는 물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킬 때 쓰는 것이니까요. 서방님, 이 마을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지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물길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그 물길이 전하는 교훈은 이러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무너지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며 진짜 어리석음은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깊은 지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자에게 있다고. 물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백절불굴이라 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윤과 연화 부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